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2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학기술과 윤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첫 번째 주에는 과학기술과 윤리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살펴보면서 기존 윤리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이 과학기술의 발달,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생겨났기 때문에 과학기술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윤리학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봤었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가이죠. 한스 요나스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그와 유사한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입니다. 자료실에 보면 제가 이제 칼 오토 아펠의 거시윤리에 대한 신경과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 윤리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 그것에 대한 접근으로 거시윤리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아펠 주장을 한번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기 때문에 자료실에 뒀거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논문 자료를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보충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칼 오토 아펠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저희가 담론윤리라고 하면 보통 하버마스를 잘 떠올리게 되잖아요. 하버마스가 책 속에서 담론윤리 주장할 때 자신의 학문적인 동료로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임용에서 담론윤리가 나온다고 하면 아마도 하버마스의 입장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긴 하겠지만, 저희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교과서 중에서 자료에서 담론윤리와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사상가 아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출판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혹시라도 시험에 출제됐을 때 여러분들이 키워드 위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상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교시 동안 해서 이 아펠의 거시윤리에 대한 입장과 함께 신경과학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죠.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거든요. 이 두 학자를 함께 살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도 조슈아 그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문에서 228페이지 머릿말 부분 간단하게 보면서 지난 시간에 학습했었던 요나스에 대해서 복습하면서 이번 시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이라는 그의 저작을 통해서 현대사회에 있어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인간 행위의 본질을 변화시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윤리학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책임윤리는 과학기술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윤리학의 대표적인 주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나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 혹은 윤리학에 있어서의 변형이 필요함을 주장한 여러 사상가들이 있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인물이 바로 칼 오토 아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사실적 변화의 양상을 1차 지구화, 지구화의 도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1차 지구화는 지구화의 도전. 1차 지구화는 지구화의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학기술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과학기술 발달이 교통이라든지 통신기술의 발달을 함께 가지고 왔죠. 저희가 지난번 요나스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이 발달해 나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 살펴볼 때 네 번째 단계로 통신기술의 발달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든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었죠. 서로 다른 문화라든지 관습을 가지고 있는 국가 그리고 민족들이 빈번하게 교류하고 있는 게 지구화 시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구와의 도전, 이 도전에 맞서서 인간의 철학적 이성이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할 2차 지구화. 이 2차 지구화를 다른 말로는 보편 윤리의 응전, 2차 지구화를 보편 윤리의 응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학기 처음 들어오면서 두 번째 주 정도에 강의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 수능이라든지 평가원 모의고사 1번 문제에서 항상 윤리학의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분류하는 방법, 제가 개념 틀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죠. 사이파이, 사이언스는 과학이었고 파이는 철학이었죠.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로서의 지구화, 이게 1차 지구화, 지구화의 도전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부응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인가, 2차 지구화, 보편윤리의 응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지구화가 사실적인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2차 지구화는 가치와 관련되는 내용, 우리의 윤리적 접근 방법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2차 지구화는 기존 윤리를 변형하는 새로운 윤리적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실로서의 지구화라는 도전에 대한 철학적 응전으로 새로운 성격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이파이의 맥락 속에서 아펠이 주장하는 바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새로운 보편윤리는 무엇인가? 요나스 방식에서 말한다면 과학기술 시대의 책임윤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펠이 말하는 새로운 보편윤리, 그 다음 나오는 문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펠의 주장에 따르자면 지구와 시대의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성격의 윤리학은 거시윤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펠의 주장이 거시윤리. 한 번도 임용에 등장한 적이 없었던 사상가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금 학부 수업에서는 좀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임용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면 가로를 치고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정도만 넣을 수 있게 나오는데, 아마 거시윤리, 이것이 정답이 되게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고 있어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 논의하게 될 신경과학적인 해석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윤리라는 키워드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9쪽에 나오는 2장 칼 오토 아펠의 거시윤리,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안에 절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이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 특히 아펠이 출제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도덕교육론, 거기서도 도덕 발달 심리학 이야기할 때 인지적인 발달과 관련해서 피아제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저희 과에서 굉장히 주요한 도덕교육 이론가가 있죠. 로렌스 콜버그. 로렌스 콜버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아펠이 실제 자신의 입장을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콜버그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 이 말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알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콜버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나가면 이해가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29쪽 2장의 1절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여러 가지 윤리적 위기에 대한 아펠의 진단을 살펴보는 것에 있어서 로렌스 콜버그가 주장한 도덕 발달 이론에 대한 아펠의 해석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30쪽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콜버그의 3수준 6단계 도덕성 발달 이론이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인습 이전 수준 1단계 벌과 복종의 단계, 2단계 개인적인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1단계 같은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도구주의적인 도덕과 관련되죠. 영장류들이 이제 등을 서로 긁어주면서 세균 같은 걸 잡아주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다른 원숭이가 등 골라주고 있는데 계속 받기만 하는 원숭이가 있다고 하면 그 원숭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원숭이들로부터 털 골라주기에서 외면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잘해줬는데 얘가 그대로 잘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잘해주려고 하는 행동을 철회하게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반응으로 나가는 도구주의적 도덕의 단계가 2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인습 수준 넘어가면 3단계, 4단계 이 부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의 상호적인 기대와 관계 및 공조의 단계. 3단계는 다른 말로는 착한 소년 혹은 소녀의 단계라고도 하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회 속에서 내가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제 정의윤리와 비교될 수 있는 배려윤리에서 주목하고 있는 단계가 이 단계이기도 하죠. 그 다음 4단계, 사회 체제와 양심의 유지를 위한 단계. 만들어져 있는 사회의 법률적 틀, 올바름에 대한 틀, 이것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바른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 다음 수준, 인습 이후 수준에서 5단계는 선차적 권리와 사회계약 또는 공리성의 단계, 그리고 6단계는 보편적 윤리적 원리의 단계. 이 6단계가 보편적인 정의를 지향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4단계에서도 규칙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행동을 하고 5단계에서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그 규칙을 이해하는 수준, 이 차이 때문에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4단계에서 생각하는 규칙에 대한 이해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5단계는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규칙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의 성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발달해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콜버그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었는데 아펠이 주목하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 사이에 있는 전환기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4단계 다음이기 때문에 이걸 4와 2분의 1단계, 4단계에서 5단계 넘어가는 전환기적인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1쪽으로 넘어와서 이 전환기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아펠이 제시하는 거시윤리는 어떤 것인지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231쪽 넘어와서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펠은 인습 수준과 인습 이후 수준 사이에 위치하는 전환기적 수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계에서는 도덕적 세계관의 퇴행이나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펠이 살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독일이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일어났던 이런 시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에 놓여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아펠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세계사 발전 과정에서 인습 수준의 4단계와 인습 이후 수준의 5단계 및 6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과도기의 상황은 청년기를 맞는 인류의 위기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도덕 발달을 이루어 나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단계에서 발달이 차단되어서 더 이상 발달해 나가지 못하고 더 안 좋으면 더 낮은 단계로 퇴행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펠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적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줄입니다. 아펠에 의하면 개별 단위의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 첫 번째가 국제적 관계의 문제. 그 다음 생기는 것이요. 전지구적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학적 위기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태학적 위기의 문제. 저희가 인류새 동영상 봤었죠? 그게 아펠이 이야기하는 전환기적 수준의 위기 속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위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펠이 제시하는 초국가적인 윤리 문제라든지 환경윤리 문제는 인류가 기존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기존 윤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 이런 도식에서 아펠이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절에 보면 제목에서부터 힌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습적 도덕 대 거시윤리이다. 이렇게 돼 있죠. 관습적 도덕, 그리고 거시윤리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1교시 시작하면서 아펠이 임용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드물기는 하겠지만 나온다고 하면 키워드 위주로만 정리해 두셔도 좋을 것 같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가 거시윤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새로운 보편윤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거시윤리라고 한다면
기존의 윤리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도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아펠이 지적하고 있는 기존의 윤리가 바로 관습적 도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시윤리 기억해 두시면서 이 거시윤리 나가기 이전 기존 윤리를 관습적 도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관습적 도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에서 일어나는 그 규모, 범위에 따라서 아펠이 윤리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지구적 문제가 거시윤리가 될 것이고, 관습적 도덕 안에 두 가지 윤리가 더 존재하는데 그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관습적 도덕 대 거시윤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펠은 지구와 시대의 보편윤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종류의 도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나 이웃과 관계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 도덕이 존재합니다. 자, 거시윤리가 가장 큰 범위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 이런 거 들어보실 때 거시경제학과 구분되는 용어로 규모에서 적은 규모를 차지하는 경제학 용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미시경제학 들어보신 적 있죠? 관습적 도덕의 첫 번째가 미시윤리입니다. 여기 가장 작은 범위의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국가와 민족이라는 중간 영역에서 집단적 동질성이나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이 존재합니다. 거시윤리보다는 범위가 좁고 미시윤리보다는 범위가 넓은 하나의 윤리적인 모습. 우리는 그것을 중형윤리라고 표현합니다. 미시윤리가 1번, 중형윤리가 2번, 거시윤리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죠. 미시윤리는 가까운 인간관계 사이에서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고요. 중형윤리는 사회 집단 내에서의 도덕인데 가장 넓은 범위가 어디까지가 중형윤리에서 커버 가능한 것인지 알아두시는 게 거시윤리와 구분할 수 있는 간명한 이해법이 되겠죠. 민족, 국가 수준까지 이까지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 윤리적 이야기들, 그것을 중형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족, 국가 수준 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윤리적 논쟁들, 이런 걸 중형윤리라고 하고요. 이제 세 번째, 231쪽 가장 마지막 내용이죠. 새로운 국제 관계와 전체 인류의 삶의 이해 관계를 다루는 거대 영역의 도덕이 존재합니다. 전지구적 범위의 윤리는 거시윤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표 2에 보면 아펠이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도덕이라고 해서 표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를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거시윤리에서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그것과 비교될 수 있는 기존 윤리로서 관습적 도덕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관습적 도덕 속에 가장 내밀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미시윤리가 있고, 그 다음 민족 국가 수준 내에서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중형윤리가 있다. 이 정도의 키워드 크게 많지 않죠?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시윤리, 관습적 도덕, 미시윤리, 중형윤리.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실제 아펠이 출제된다고 하였을 때, 처음 출제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 키워드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출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 키워드가 의미하고 있는 성격까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 정도로 약술해라고 해도 충분히 말을 만들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응용윤리라는 과목명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세 번째 주제가 신경과학과 윤리이기 때문에요. 아펠에 대한 이야기는 1교시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 뒤에 이제 2교시, 3교시는 아펠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신경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해보도록 할게요.